안녕하십니까. 현대경제연구원 주원입니다.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실 부분들을 좀 많이 남겨두려고 저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 잘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우리가 그 경기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사용하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쓰는데, 첫 번째가 경제 성장률이고, 두 번째가 이겁니다. 사실 경제 성장률보다는 이걸 많이 쓰는데,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올라가면 경기가 좋은 거고요. 내려가면 나쁜 건데, 10순환기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 2월에 바닥을 한번 찍었고, 꼭대기가 2011년 8월에 한번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닥이 2013년 3월입니다. 여기까지가 통계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통계청이 아직 경기 저점이나 꼭대기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다만 요 이후의 경로는 이제 저희 연구원의 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하더라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꼭대기는 2017년 5월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대선 기간인데, 그때 이후에 경기가 내려간다는 건데, 혹 오해하실까봐, 그러면 뭐 지금 정부 들어서 잘못해서 경기가 계속 꼬꾸라진 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내려갈 타이밍이 됐었습니다, 그때. 냈었는데, 이제 두 가지의 좀 그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2017년 5월 이후 경기가 계속 저 지표를 보면 떨어지는 게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이제 기재부에서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계속 주장을 했었죠. 그건 아닙니다. 이 지표로 봐서는 절대 그건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떨어지는 그 각도를 보시면 상당히 좀 예리하게 떨어지죠. 그리고 그 이제 최근에 지표를 보시면 거의 이제 금융위기에 나빴던 경제 지표 수준까지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뒤쪽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 요거는 뭐 숫자를 다 일일이 설명드리면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지표들 보면 되게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주목하실 게 건설 투자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올해도 거의 마이너스 0.6%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내년에도 그 마이너스 폭은 더 커질 것 같고, 이건 뒤쪽에서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만 보면, 최근에 경제 성장률 보시면은 파란색은 이제 전년 동기비라 그래서 그건 조금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빨간색이 전기비인데요. 올해 2분기하고 3분기에 0.6%씩 나왔습니다. 문제는 0.6% 성장이 나쁜 건 아닙니다. 뭐 평균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나쁘진 않은데, 그걸 우리가 뜯어보면 내수가 다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죠. 기여도가. 2분기 0.6 중에 내수 기여도가 마이너스 0.7. 즉 말씀드리면 수출 쪽에서 플러스 1.3이 나와서 간신히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내수 기여도가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순수출 쪽에서 저걸 커버할 만큼 플러스가 나와서 플러스 0.6%의 성장률이 됐다는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 수출이 제대로 커버를 못했으면 2분기와 3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저희 연구원 기준으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2.6%를 해놨습니다. 2017년에 3.1%, 그리고 올해 2.8%. 근데 올해 3분기까지 나온 실적 보면 2.8%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 한 2.6에서 2.7 정도로 내려갈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올해보다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했고, 2.6% 성장의 의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와 재정위기가 심했던 2009년, 2012년 그때 빼놓고는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주요 기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시면 동그라미에 써 있는 거는 이제 올해 거기 때문에 올해 다 지났고 별 의미가 없고요. 내년 것만 좀 보시면은 대개 민간이 2.5에서 2.6 정도 커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채긴 KDI가 2.6에 들어가 있고요. 보통 국채액은 이제 민간보다 성장률이 좀 높게 전망을 하는데 이제 민간 수준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기관 쪽이 보면 2.8, 2.7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를 되게 좀 당혹하게 하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 발표가 있었는데 바로 무디스입니다. 무디스가 11월에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2.3%를 해놨고요. 2.3%의 의미는 대단히 큰데 지금 나와 있는 우리 국내외 리스크 요인이 아닌 뭔가 우리가 모르는 큰 거 한 방이 있어야 2.3이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도를 파악하는 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로 이제 내년에 이슈가 될 국내 이슈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 파란색의 동그라미가 우리나라 건데요. 지금 2000년만 해도 주요 선진국들하고 한 2%포인트 이상 우리가 더 높았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보시면 거의 1%포인트 안쪽으로 들어왔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선진국들은 2008년 요때를 저점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노동시장, 금융시장 개혁이 없었고요. 선진국들은 아시겠지만 뭐 미국만 해도 부동산 시장, 금융시장 개혁이 있었고 노동시장 개혁이 있었고 그리고 산업구조도 자동차 산업을 중심해서 크게 개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구조조정을 할 때는 어렵지만 당장은 어렵지만 그걸 지나고 나면 경제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우리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이렇게 하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는 좀 뭐 기술적인 요인을 든다면 왼쪽 그림은 기업들이 이제 돈은 많은데 요건 이제 중소기업 얘기는 아니죠. 돈 많은 대기업들 얘기인데 설비 투자를 안 한다. 예, 국내에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 사실은 이제 실업률이 높긴 하지만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이제는 실업률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없다. 기업이 생산을 하려고 해도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도 더 한국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의 핵심 요인은 이제 개도국이나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려면은 이제 기술 진보, 기술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R&D는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 성과를 보면 전혀 성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기술 무역 수지가 항상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로열티로 지급하는 돈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R&D가 과연 공공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제대로 R&D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런 효율성에 상당히 좀 의문을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여기 요때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한 4.7%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게 최근에 3.2%, 한 1.5 정도 떨어졌는데 떨어진 거에 한 3분의 2 정도가 사실은 기술 혁신을 못해서 떨어졌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좀 현실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주요국의 제조업 경쟁력 순위를 나타내는 그 지수인데요. 그 순인데요. 2005년만 보시면 중국이 17위, 저희가 6위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중국이 3위로 올라갔고 저희는 5위로 밀려가 있습니다. 중국이 처음에 시장이 개방이 되고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느꼈던 건 워낙 시장 규모가 크고 잠재력이 크다 보니까 뭐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중국이 언젠가는 한국 기업들 쫓아오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쫓아올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력 산업이 중국 제품에게 자꾸 밀려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요인이지 않을까. 최근에 우리 성장률이 떨어지는 현실적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소비 임밸런스입니다. 최근에 민간 소비가 하반기에 조금 둔화되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성장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는데 보시면 전체 소비 증가율보다 정부 소비 증가율이 위에 올라가 있고요. 민간 소비 증가율은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소비가 그나마 좋은 건 정부가 돈을 풀어서인데 정부의 예산 증가율을 보면 아시겠죠.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 정부가 어떤 지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땅을 파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가능할 건가? 이게 좀 의문이 가고요. 소비 불균형의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고 할까요? 해외 지출이 많아졌습니다. 해외 관광도 많이 가고 해외 직구 규모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는다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수 쪽의 선순환을 딱 막는 요인인 겁니다. 세 번째는 좀 약간의 미래적인 얘기인데 최근에 연령별 평균 소비 성향을 보면 다 떨어졌습니다. 모든 연령층이.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오히려 저축은 늘어났죠. 이게 의미하는 거는
우리 가게들이 미래를 되게 불확실하게 본다는 겁니다. 노후도 그렇고 멀리 보면 좀 단기적으로 보면 내년에 고용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생각을 하는 거고 불안하니까 저축은 늘리고 소비를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임밸런스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반도체 얘기인데요. 사실 전체 수출 증가율 올해 플러스입니다. 1월에서 10월까지 누적을 하면 근데 반도체를 빼버리면 수출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게 우리나라 수출의 한 20%가 반도체를 차지하고 있고요. 설비 투자도 보면 한 20% 정도 반도체. 문제는 이제 내년 얘기인데요. 최근에 반도체 시장 전망치를 보면 내년에 플러스는 나오는데 규모 자체 증가율 보면 2017년에 20% 정도 늘었는데 올해 한 16%, 내년에 5%로 시장 규모가 상당히 좀 둔화가 되고요. 실제 우리나라 주력 제품의 반도체 가격을 보면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반도체가 내년에도 수출 나가서는 경제 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을까? 견인하는 힘은 상당히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올해 조세 수입이 많이 거쳤다고 하는데 그게 주로 이제 반도체 산업 쪽에서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올해처럼 그렇게 조세 수입이 남는 그런 현상은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번째 이슈는 이제 기업들이 왜 투자 안 하고 한국을 도망가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일단은 그 시장 규모를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왼쪽 그림 보시면 한국과 중국의 내수 시장 규모의 비율인데 까만색 라인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 내수 시장 규모가 한국의 2배를 조금 넘는 수준. 근데 지금 보면 8배가 넘죠. 실제로 이제 포춘 세계 500대 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잡아놓은 통계를 보면 2000년에 한국이 11개, 중국이 12개 거의 비슷했는데 2017년에 한국이 15개, 중국은 100개가 넘습니다. 그 마인의 알리바바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마인이 잘했던 측면도 있지만 중국 시장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건 뭐 사실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럽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인은 이제 그 노동 비용이죠. 왼쪽에 우리 노동 부문 경쟁력 순위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뭐 140개 통계를 잡았는데 그중에 노사협력 부분은 우리가 124위. 그리고 뭐 정리해고 비용, 임금 결정의 유용성도 63위. 요건 좀 제도적인 측면이고 오른쪽에 이제 최근에 민간 협약 임금 인상률 보시면 한 3% 정도씩 매년 증가합니다. 근데 노동 생산성 증가율 보시면 그거보다 훨씬 아래에 있고 어떤 해는 마이너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금 인상률은 노동 생산성 증가율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받쳐줘야 그걸 가지고 이제 임금을 인상하는 게 맞는데 물가 상승률이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을 무시하고 임금 인상은 해마다 플러스를 하고 있다. 이건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업이 탈출하는 이유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기업 탈출하는 이유 중에 정부 규제인데요. WEF가 정부 규제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 각국에 대해서 이제 서베이를 한 건데 2007년만 보시면 저희가 8등입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높을수록 좋은 건데 주요 경쟁국들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갑자기 떨어졌고요. 최근 보시면 저희가 79등이고요. 독일,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 왜 그럴까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의 최근 통계는 저희가 입수를 못했고 2016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정부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 정부 얘기입니다. 매년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 건수가 평균 한 1000건 정도 행정부 쪽에서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국회 얘기인데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회에 매년 그 임기 내 입법되는 건수입니다. 여기 상임위장 거하고 행정부 건 빼고 국회의원님께서 입법하는 게 요때 이제 갑자기 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국회의원님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 그래요. 입법을 많이 하면 평가 기준이 올라간다 그래서 근데 요게 대충 임기가 4년이시니까 연간 한 1000건 정도. 예. 20대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대충 뭐 요 정도 나올 겁니다. 연간 1000건인데 뭐 그렇다고 국회에서 입법하는 게 다 규제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다만 그 모 경제단체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국회에서 입법되는 것 중에 한 70%는 규제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매년 1000건 쌓이고
국회에서 1000건 쌓이고 그럼 매년 2000건의 규제가 새롭게 쌓인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요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내년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가장 위험한 산업을 꼽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건설업을 듭니다. 이유는 일단 SOC 예산이 마이너스. 이게 이제 아웃 오브 데이터인데 지금 또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시지만 아마 저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까 좀 의문이긴 한데요. 뭐 아무튼 SOC에 대한 좀 지금 정부의 안 좋은 시각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건설 투자의 한 25%는 SOC 토목이지만 나머지 75%가 이제 건축입니다. 건축 쪽 보시면은 이제 미분양이 많이 쌓이죠. 미분양이 많이 쌓이고 실제로 지방 쪽이 좀 더 심각합니다. 많이 나오는 지방이 이제 경남, 그다음에 충남, 경북, 경기도 사실은 요 수도권에 들어가지만 수도권이 서울만 얘기되는 것 같아요. 경기도 파주나 그다음에 평택 쪽으로는 미분양이 좀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축도 안 좋고 토목도 안 좋으면 내년 건설업 경기는 뭐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요인이 이제 건축 부문과 관련된 건데, 지금 정부의 그 경제 철학의 사상적 기반은 이제 포용적 자본주의라는 거죠. 포용적 자본주의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지만 이거죠. 양극화가 싫다. 양극화를 줄이자는 건데, 우리가 양극화 얘기하면 보통 소득 양극화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쪽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득 양극화보다는 자산 양극화를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소득 5분의 2배를 보시면 소득 6.1배밖에 안 되거든요. 잘 사는 사람의 소득이 못 사는 사람 소득 6배. 근데 자산을 보면은 265배가 넘습니다. 이걸 줄이려면은 부동산 시장을 때려잡아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정부는 최소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진 않다. 다만 이제 왼쪽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부동산 시장 정책이라는 게 계륵입니다. 왜냐하면 집 없는 사람이 반이고요.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쓰든 올리는 정책을 쓰든 50%의 지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참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다루기 힘든 이슈인데, 아무튼 지금 정부의 기조로 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다. 이게 바꿔 말하면 건설업에 대해서는 건축 시장,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고용시장 얘기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매년 연간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규모입니다. 왼쪽 보시면 이전 정부 때 한 30만 명, 많이 같을 때는 60만 명까지 늘어났었고요. 17년만 해도 31만 명이 늘어났는데 올해는 저희 연구원 전망치로는 10만 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뭐 취업자가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닌가, 마이너스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매년 생산 가능 인구,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인구가 100만에서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지 고용시장이 안정이 되지, 그러니까 적정한 규모는 최소 20만 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10만 명은 상당히 좀 낮은 수준으로 보이고, 이게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게 경기가 좋을 때는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제거를 한번 해보고 실제 우리가 적정 취업자 수를 늘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이제 고용 탄성치인데요. 취업자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로 나눈 겁니다. 이게 1이면 경제 성장률 1% 올랐을 때 취업자가 1%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요때는 되게 좋았죠. 경기적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최근에는 너무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 왜 그랬을까? 실제로 보면 경제 성장률은 뭐 최근에 떨어졌지만 한 3% 내외에서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크게 안 떨어졌는데 취업자만 많이 떨어졌죠. 지금 최근에 좋았던 산업이 뭐냐 하면 화학하고요,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안 쓰는 산업입니다. 근데 사람을 많이 썼던 자동차, 조선, 건설,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경기가 나쁘죠. 그러니까 실제 경제 성장률하고 고용하고의 격차가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요거는 참고로, 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최근에 고용 탄성치를 한 건데요. 요때만 해도 여기 파란색이 한국이죠.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고용 창출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2015년 1분기. 근데 최근에 보시면 저희가 0.25, 그 다음에 미국이 0.47, 일본은 1.68입니다. 요거가 가진 의미는 두 나라, 미국하고 일본의 경기 부양책이죠. 예, 경기 부양책을 썼고, 그
그다음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썼고 이게 이제 고용을 늘렸던 핵심 요인이고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건설업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17년에 아까 30만 명 정도 우리가 취업자가 늘었는데 그 중에 40%, 한 12만 명 정도가 건설업에서 창출이 됐는데요. 건설업의 그 취업자 수입니다. 요게 글로벌 금융위기에 170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조금씩 올라가서 최근 한 3, 4년 동안에 30만 명 정도가 점프를 했습니다. 요건 이제 건설 투자의 호황 때문이죠. 요걸 바꿔 말하면 내년에 건설 투자, 건설업 경기가 안 좋으면 고용시장에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30만 명의 실직자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취업자 수가 최근 통계가 6만 명 플러스인데 그걸 그대로 가져가면 내년에 마이너스 24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30만 명이 다 실업자가 되진 않겠죠. 일부는 뭐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가시겠지만 내년에 고용시장의 최고의 하두는 제가 보기에는 건설업입니다. 여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은 어쩌면 내년 고용시장은 올해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가계부채는 최근에 분기 통계를 보시면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요. 이거는 더 떨어졌으면 좋긴 하겠지만 괜찮습니다. 정부가 그럭저럭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이제 왼쪽 그림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이게 주택 담보대출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경기가 나빠지면 가계부채가 갑자기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부담 정도를 보면 우리가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스위스 같은 나라를 빼면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가계부채 GDP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내일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금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드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 그래서 뭐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으면 달러가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니까 위험하다.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로 드는 게 이제 금융 불균형 이 부분인데요.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생각이 그 사람들의 생각인데 반대의 논리도 가능합니다. 바로 이건데 우리가 지금 소득이 안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부담은 상당히 높은데 여기다 대고 금리를 때렸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 건가. 저도 어느 쪽이 옳은 길이라고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우스 푸어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하우스 파산자들이 이제 막 만들어질 가능성 이것도 우리가 정책당국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약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내년에 경제 나빠지는 건 다들 아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제 입장에서는 금리 올리지 말자. 최소한 올해까지는. 예. 올해 이제 11월 마지막 금통위가 열리는데 올해까지는 좀 버티고 뭐 내년에 올리든가 하자. 그리고 확장적 재정 정책은 지금 재정 지출 증가율이 상당히 높죠. 10% 정도 가 있으니까 맞는데 저게 확장되는 부분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복지 쪽도 중요합니다. 물론 경기 상황이 나쁘면 그 취약계층이 더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성장 쪽도 좀 신경 쓰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소비를 정부의 힘으로 끌려고 하지 말고 민간 시장에서 고용을 회복시키는 그 첫 단추를 깨면서 실질 구매력을 확충하고 그걸 소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죠.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다 마이너스입니다. 내년에. 이제 그런 부분들 과연 지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혁신 정책, 규제 혁신 이게 시급한데 정부는 그걸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민간에서는 그걸 단기적으로 좀 펼쳤으면 좋겠고 이게 미스매칭이 일어나는데 좀 시급히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네 번째는 주력 수출 산업들이 지금 잘 되면 만약에 뭐 반도체 석유화학을 포함해서 우리 자동차 조선 잘 되면요 지금 나오는 경제 사회 문제의 상당 부분이 다 일거에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 정책이 없었던 게 문제고 그게 비단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고 기업들도 게을렀던 것 같아요. 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경제정책의 가장 큰 덕목은 유연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경제 철학 이해합니다. 그대로 가져가는 거 물론
우리가 성장의 부작용으로 취약계층이 많이 어려워졌고 그 부분에 신경 쓰는 거 좋은데, 근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좀 전략을 수정한다든가 한 발 뒤로 물러선다든가, 그러니까 성장 쪽에 대한 정책적 비중 이런 것도 지금 정부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